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956년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았죠. 그래요. 특징적인 게 뭐였나요? 예전 선거에서는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에서나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근데 1956년 선거를 보면 그래요. 이승만은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긴 했지만 50% 넘죠.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이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78%였죠. 근데 53%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경상남도도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77%였는데 65%. 경상남도에 부산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도시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으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렇다 했나요?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시에 학생들이 몰리고 또 이제 빈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일자리죠.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반이승만파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촌에서는 항상 압도적이죠. 뭐 강원도건 충청남도건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좀 기존에 약간 한민당 강세 지역으로 보이죠. 농촌 지역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왜? 소작농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수천 년간 이어져. 그래서 농촌 지역의 이제 지지는 압도적인데 여전히 도시에서 약간 여론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도시 빈민 때문에 그러하고 또 다른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원래 한국인들은 민주정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무엇을 통해서 민주정치를 알게 되나요?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교육을, 민주주의 교육을 누가 했나요? 이승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이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도시의 여론과 농촌 여론이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았죠. 도시가 생기면서 도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승만 지지율이 도시에서는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뭐 똑같았다는 거예요. 한 80% 정도 넣었죠, 서울에서도. 근데 많이 감소했죠.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시기에 이러면 이제 부통령 선거가 중요해진다. 이승만이 하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답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이승만이 나이가 많죠. 그때는 부통령 제도가 있어서 이승만이 죽으면 부통령이 이제 승계를 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임기를. 그래서 그때부터 민주당은 야당은 부통령 선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장면이 승리는 이승만계 인사들의 분열 때문이었다. 근데 1956년에는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치렀는데 대통령은 당연히 이승만이 됐는데 부통령은 장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통령 후보로 자유당에서는 이기붕을 내세웠는데 이범석이 따로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은 46.2%를 얻었고 이기붕과 이범석은 각각 44%와 3.67%를 얻었다. 둘 다 이승만계죠. 둘이 합치면 누가 이겼나요? 자유당 쪽에 이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부통령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민주당도 제법 많이 성장을 했죠. 예전에 상대도 안 됐는데. 근데 부통령 선거에서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범석은 자신이 이승만 파임을 내세우며 선거에 임했으니 이범석이 얻은 표는 이승만 표가 맞다. 이때 이제 이범석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범석은 자기는 이승만계다 이러면서 선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범석 표는 그 이승만계가 맞다는 거예요. 분열이 되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이기붕과 이범석 표를 합치면 47.7%로 전면보다 많았다. 그렇죠. 이범석이 배신을 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왜 배신을 했느냐도 또 봐야 되겠죠. 이범석은 임시정부의 인사로 이시영과 더불어 이승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인사였다. 그렇죠. 이범석을 초대 국무총리에 초대 국방부 장관을 겸했다. 그만큼 이제 이승만이 신뢰했다는 거죠. 이후에 내무부 장관을 맡는 등 사실상 이승만의 후계자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내부에 이범석을 지지하는 강력한 단체가 생겼다. 1946년 이범석이 설립한 조선민족청년단은 자유당에서 족청계가 되고 이범석 지지 세력이 되었다. 이범석이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 자유당이 설립되면서 자유당 당원이 되면서 하나의 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계파가 굉장히 셌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이범석을 아끼니까 이제 이승만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이범석을 중심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 세력에 기반하여 1952년 이범석은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가 된다. 이범석이 부통령 후보가 된 일은 당시 자유당 총재인 이승만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다. 근데 자유당 총재는 누군가요? 이승만이었죠. 근데 허가가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허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이승만은 무소속 후보인 함태영을 지지했고 함태영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거죠. 지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범석을 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범석이 눈 밖에 나버린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렇게 심하게 볼 수 있죠.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눈 밖에 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범석과 족청계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 1960년 이후에 이범석은 민주당 계열에서 주로 활동한다. 그래요. 좀 임시정부 인사들이 권력욕이 강하죠. 권력욕이 강해요. 의리를 잘 안 지키잖아요, 보면. 이시영도 그러하고. 이시영도 이승만이 아꼈죠. 그 부통령으로 밀어주고. 근데 이제 대통령 꿈이 있었던 거죠. 부통령 하다 그만두고, 그렇게 하고. 이범석도 그렇죠. 권력욕이 강하죠. 그래요.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찬밥 신세가 되면 또 반이승만파가 되잖아요. 또 이범석도 반이승만파가 되잖아요. 그래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시영도 그렇고 이범석도 그렇고 뭐 신익희도 그러하고 뭐 다 개인적인 야망이 있으니까 뭐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다 권력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195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당은 여전히 이제 압도적이죠. 한 127석이었죠. 근데 민주당이 많이 성장했죠. 79석. 한 33%였죠.
근데 이제 무소속이 대폭 줄죠. 정당 정치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유당 의석수나 자유당 의석수나 자유당의 비중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에 민주당의 의석수와 비중이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자유당 의석수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민주당은 그 전에 15석 얻었잖아요. 형편없었는데 79석으로 대폭 증가했죠. 무소속 의원 수와 비중이 대폭 감소했고 무소속 의원이 얻는 표가 민주당에 쏠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무소속 표가 대폭 감소하면서 민주당 표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당 견제표인 거죠. 그 전에는 어떤가요? 무소속 표가 제법 많았다는 거죠. 거의 많았는데 하여튼 뭐 대폭 감소했다는 거예요. 다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민주당 표가 늘었더라. 정당 그래요. 정치가 자리 잡아가고 있더라. 자유당 의석수하면서 자유당의 비중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렇죠. 비약적으로 커졌다. 민주당 의석수가. 즉 제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정당 정치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또한 도시로 인구가 쏠림에 따라 도시 문제가 커져 도시는 민주당 지지로 바뀌었다. 그 도시 문제 반감을 가진 도시민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행정구역상 서울만 분리되어 있어서 서울만 나타나지만 부산이나 다 마찬가지였죠. 마산이든 뭐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유당이 서울에서도 표를 많이 얻었잖아요.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근데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자유당은 서울에서 한 석 얻었다는 거예요. 16석 중에 민주당이 14석 얻고. 서울, 도시의 여론이, 지방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죠. 지방은 여전해요. 경기도는 15석 압도적이죠. 농촌 지역이 많으니까 경기도도 그 당시에는. 강원도도 15석 75% 여전하죠. 농촌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도시가 생기는 곳은 좀 달라지고. 충북도 뭐 압도적이고 충남도 압도적이고 그렇잖아요. 뭐 전남도 18석 자유당이, 민주당이 10석. 전북이 좀 비슷비슷해졌죠. 그래요. 경북은 25석 압도적이죠. 경남은 20석 압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15석 얻었다는 거예요. 무산이 있어서 그런 거죠. 도시가 생기면 도시 민심은 민주당으로 가더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대두해서 그렇죠.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서울에서 17석 중 9석을 얻었다. 반면에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은 서울에서 16석 중 1석을 얻었다. 완전히 선거를 망친 거죠, 도시에서. 즉 도시에서 큰 변화가 생겼고 이 변화로 인해 도시는 반이승만, 반여당 세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시 빈민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도시에 몰려들므로써 발생한 문제이다. 그래요. 경남에서는 40석 중에서 민주당이 15석이나 얻는다. 아마도 부산 역시 도시 문제로 인해 민주당 지지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짐작할 수 있죠. 그럼 분리가 그때는 안 됐으니까 부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전 국민이 민주당 지지로 바뀐 것이 아니다. 당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이었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에서는 여전히 자유당이 압도적인 강세이고 전북에서도 비슷한 수준이다. 즉 농민이 다수인 이상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자유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 민심이 전국의 민심이죠. 왜? 도시 인구가 95%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업화가 안 돼서 농촌 인구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다 쓸어봤자 민주당은 79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당은 127석이고 그 당시엔 대도시라고 해봐야 뭐 서울, 부산 정도? 뭐 중소도시 다 합쳐봤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농촌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그 가구 인구가 한 80% 육박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압승했으니까 국민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서울 인구는 한 200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1000만 인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기도, 그렇죠. 다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지 현 시대처럼 도시 민심이 그래요. 뭐 국민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도시 95%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 도시 인구의 국민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전패하다시피 해도 자유당이 이겼잖아요. 국민의 80%가 농민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현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농토가 인구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면 늘 발생하는 문제이다. 우선 인구와 농토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이 도시에서 이제 이런 반정부적인 성향, 이런 거는 늘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늘 생겼다는 거죠. 뭐 반정부를 떠나서 이런 사회 문제는. 대부분이 농민이었잖아요. 1950년에 인구가 2천만이었다는 거예요. 1960년에 몇만 명 되나요? 2,5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500만 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례해서 그 당시 한국은 농업 중심의 국가였으니까 농토가 25% 증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어떠냐? 농토 면적은 4.5% 감소했다는 거예요. 농업 국가에서 인구는 25% 증가하는데 그럼 농토를 얻지 못하는 인구는 어디로 쏠리게 될까요? 도시로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빈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도시에서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겠죠. 농토를 얻지 못한 농민은 도시로 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구하면 좀 낫지만 일자리를 잘 못 구하고 소득이 불안정하면 반정부 성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도시 여론과 농촌 여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만족을 하죠. 농지 개혁을 통해서 농토도 없고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 몇 군데 빼고 뭐 전북 이런 데 빼고 전북에도 인기는 많았죠. 한 절반은 이승만한테 가니까 이승만 지지자들이니까. 인구는 500만 명, 즉 25%나 증가했는데 농토는 오히려 4.5% 감소했다. 즉 증가하는 인구를 농민으로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시개발로 감소한 농토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도시도 생겨났으니까 도시에서 새로 생기는 직업수로는 큰 폭으로 증가한 인구를 흡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500만 명씩이나 증가하는데 도시에 직장이 생겨봤자 얼마나 생겼겠냐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즉 수백만 명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당시에 있었다. 즉 농지개혁으로 농토를 얻은 농민들이야 여전히 이승만을 지지하겠지만 빈민으로 전락한 이들은 자연히 반 이승만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죠. 정부의 불만을 품게 되겠죠. 도시에서 빈민이 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도시가 크게 발전했지만 산업화에 성공해서 그냥 빈민들이 도시에 몰렸기 때문에 도시 소득이 더 작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거 중요한 문제니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음. 얼마나 작았나. 그렇죠. 농촌 인구를 이제 도시가 흡수해야 되는데, 그 농촌은 항상 이성만을 지지하겠죠. 맞게 분석했죠. AI도. 이촌양도가 생기는데, 어, 1960년대 얘기를 하는 거죠. 1950년대는 어땠을까? 1962년에 보면 농가 소득은 도시보다 이제 70%가 되는 거고 점점 감소하죠. 50%. 그럼 그 전에는 어땠을 것 같냐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도시 근로자 소득이 이제 농업을 추월하게 된 거고 농촌이 더 잘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도시에 빈민들이 몰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고대나 현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농촌 인구가 증가하는데 농토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라면 빈민으로 전락한 이들을 노예로 만들면 된다. 그 노예제도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계약을 하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곳이라도 이러한 곳에서는 사실상 신분제도가 유지되거나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폐지한다고 폐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대표적인 그러니까 인도 역시 공식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했지만 수십 년간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 왜 그런가요? 빈민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곳이라도 실질적으로 폐지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노예가 된다. 현 시대에서는 이제 현시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정복 전쟁이 가능하고 강한 군사력을 지닌 정부라면 타국을 정복하여 농토를 얻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다른 해결 방식은 뭘까요? 농토를 얻으면 되잖아요. 증가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개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고대에는 정복왕이 가장 큰 존경을 받았다. 그렇죠. 왜 정복왕을 존경하나요? 농토를 제공하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되고 빈민은 농토를 얻어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정복왕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큰일을 했다 생각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타국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이 있다. 뭐 이주시키거나 뭐 이주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스스로. 고대의 집단 이주도 이러한 이유로 발생했다. 다뭐 똑같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토지를 얻지 못하면 뭐 이주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기원전 13세기형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자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집단 이주한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면 된다. 그럼 빈민으로 전락하고 농토를 못 얻고 이러면 탈출해야죠. 뭐 이주해야죠.
기원 후 4세기에서 6세기경 게르만족의 대이동도 마찬가지다. 다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필요한 토지를 얻지 못할 때 증가하는 인구만큼 이주도 하게 되고 정복도 하게 되고 아니면 신분제도에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농업 중심 사회에서 농토가 인구를 못 따라가는 경우죠. 신분제도가 금지되고 정복전쟁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면 도시로 몰려드는 빈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시당국에서는 어떤 거예요? 신분제도 금지되잖아요. 또 정복전쟁도 허용되지 않잖아요. 도시로 몰려드는 빈민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직장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게끔. 그걸 잘하면 이제 존경받는 거고, 그걸 못하면 뭘 하든 간에 바보 취급 받는 거죠. 근데 이승만 정부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로 몰려드는 이런 사람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승만 정부는 민간 기업을 육성하여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목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헌법도 개정하고 그랬잖아요. 민간 기업을 빨리 육성하여 도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 큰 문제라는 건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즉 농지 개혁을 통해 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받으니 도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어쨌든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농민들로부터 뭐 특별히 아니 뭐 상공업 육성해야 된다는 목표는 있었죠. 군대 국가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뭐 시급하게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정선거라고 알려진 1960년 제4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승만 표를 벗어날 수 없죠. 혼자 나갔으니까. 원래 혼자 나간 건 아닌데 민주당 후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요. 4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아서는 부정선거 여부를 알 수 없다. 민주당 후보 조병옥이 있었으나 1960년 2월 25일 선거 도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승만은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 85%의 득표를 얻었다고 하여 문제를 삼기 어렵다. 그렇죠. 뭐 이승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 선거를 치렀는데 85% 나올 수 있죠. 뭐 또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으니까. 도시 지역 중심으로 무효표도 있긴 있었다. 반발표다. 그렇죠. 조병옥은 심장이 좋지 않아. 1960년 1월 30일 위가 조병옥은 그렇죠. 조병옥은 선거에 대통령 후보가 된 뒤로부터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1월 30일 위가 좋지 않아. 미국 워싱턴 DC 월터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다.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신입기처럼 악몽이 시달리다 보니 위에 탈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막 신경 쓰이고 막 스트레스를 확 받아버리면 속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심각해져서 미국 가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10% 정도밖에 득표하지 못하면 주변의 비난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다. 그렇잖아요. 이시정이 민주당 계열이었다. 민주국민당의 지지를 받았지만 한 10% 정도밖에 득표하지 못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버려서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몸이 아파서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신입기도 악몽에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막 10%밖에 못 받을까봐 그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중이었으나 1960년 2월 15일 결국 심장마비로 65세 나이에 사망하여 죽었다. 그 미국 병원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신입기도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나이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9% 득표하는 꿈이라도 꿈 모양이다.
그런 모양이죠.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민주국민당의 지지를 받으며 출마한 이시영은 11%를 득표하고 그 다음에 사망했는데 이 사건은 민주당 계열 인사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이 틀림없다. 왜 사람들이 자꾸 심장마비로 죽냐 스트레스 받아서. 그 1952년 이대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제1야당의 지지를 받는 이시영이 11% 득표했다는 거예요. 창피한 거잖아요.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겠어요. 제1야당인데. 그러면 이 충격이 이시영에게만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인사들 모두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11% 득표한 거는. 그래요. 신익희, 조병옥 둘 모두 제법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충격 속에서 악몽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 대통령 후보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 시달리겠죠. 와, 이거 10%밖에 못 얻으면 어떡하지? 그 전부 스트레스 받으면서 선거를 치른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다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젊은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둘 다 나이가 많은데, 다 60대였는데. 조병옥 부인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병옥 부인은 선거 걱정으로 마음을 졸였다고 증언했다. 계속 마음이 졸였다는 거죠. 자신 있게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표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졸였다는 거예요. 충격 속에 있었다는 거죠. 부통령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간 조병옥이 심장마비로 죽음으로써 이승만은 뭐 압도적으로 됐죠. 이걸 봐가지고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부통령 선거를 보자. 그래요. 이기붕이 79%를 얻었더라. 좀 이상한데. 저번에는 그래요. 장면이 이겼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근데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계 자료로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전의 선거에서 지지율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지역별 선거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지역별로 분석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와 농촌의 여론이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34.2%의 득표를 얻었는데 1960년 부통령 선거에서 절반인 17.5%인 투표를 얻었다. 1958년 그래요. 그때는 34% 얻었는데 반토막 났네?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이상해 보이지만 1958년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약 212만 표이고 1960년 부통령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는 약 184만 표이니 득표수만 보면 크게 이상이 없다. 득표수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부정선거가 있었다.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가정을 하면 이기붕표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정선거를 했다면 결국 이기붕에 투표한 표를 추가했단 말이다. 그래요. 조작을 해서 넣었다 이 말이죠. 공작을 해서. 그래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갑자기 확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지역별 부통령 선거 결과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기붕이 서울에서 75%를 얻었다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1958년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서울에서 민주당은 16석 중 14석을 얻는다. 서울 지역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선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서울 지역은 민주당이 압도하는 지역인데 결과는 이기붕이 75%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1958년 전라북도에서 민주당은 자유당과 비슷한 의석수를 얻었는데 1968년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득표를 얻는다. 전라북도 서로 반반이었죠. 근데 86%를 얻었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두 지역을 보면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요. 1958년에서 1960년 사이에 민주당이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니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 있다. 강하게 의심할 수 있죠. 강하게 의심할 수, 강하게를 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부정선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통계만 보고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투표함을 교체했다는 설이 있다. 그래, 이기봉표를 많이 넣어놓고 투표함을 교체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또 문제가 뭐가 있나요? 교체하기 전에 투표함이 발견되면 확정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증언만 있고 증거가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투표함을 교체했다면 교체하기 전에 투표함과 교체한 후에 투표함이 있어야 한다. 교체하기 전에 투표함이 있어야 되겠죠. 투표함이 갑자기 다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전 지역의 투표함을 다 교체했다면 어딘가에 그 교체하기 전에 투표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체하기 전에 투표함이 없다. 그때 이제 이게 가장 유력하면서 부정선거가 폭동이 일어났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하야했으니까 4월달에 그 처분한 흔적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더라. 조사까지 하고 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발견됐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발견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기붕을 찍은 표가 투표함 외부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면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렇겠죠. 이후 조사에서 동양주장에서 이기붕에게 기표한 표가 30매 발견되었다. 발견되긴 됐다는 거예요. 30매가. 이후 조사에서. 하지만 동양주정의 사장은 그러한 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자유당을 음해하고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양주정 사장은 체포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체포되어야 하는데 체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를 조작한 사람들을 적발하지도 못했다. 그럼 조작한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 사람들이 했든 공장을 빌려서 누군가가 했건. 근데 적발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투표함 외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조작한 이들을 적발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동양주정이 유일했고 조작한 이를 적발하지도 못했다. 이상하다. 이건 또 공작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뭐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용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양주정 사장이 연루됐으면 또 체포 안 한 것도 이상하고. 고무시 막걸리를 제공했으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선거를 취소하기는 어렵다. 고무시 막걸리 제공했잖아. 부정선거다. 이것도 유명하죠.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도 선거에서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면 불법인데 당시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선거에 나간 이들은 유세할 때 고무신이나 막걸리를 관습적으로 제공했다고 전해진다. 누구나 고무신이나 막걸리를 그 당시엔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유당만 제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를 빌미로 선거를 취소하거나 처벌하고자 하면 여당 야당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도 많이 떠도는 말인데 이걸 가지고 선거를 취소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여당 야당 다 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부정선거를 주장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동양주장에서 이기붕에게 기표한 30매의 표밖에 없다. 30매의 표 역시 공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결국 부정선거가 의심이 되지만 확정적으로 취소해야 할 정도의 부정선거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단순히 30매의 표가 발견됐다.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한 군데밖에 없고 조작한 일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또 이거 자체가 공작일 수도 있고 결국 사람은 못 잡아냈으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긴 하지만 현 시대에서 진실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투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며 투표지를 가져가 대리 투표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대리투표였으니까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또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따져보면, 글쎄, 특별히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물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밝히기 어렵고,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자유당 사람이 그랬는지, 민주당 사람이 그랬는지, 공무원인지 아닌지, 그 사실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밝히기 어렵고, 지어낸 말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대리투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리투표한 이들이 적발되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적발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발되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다. 부정선거 근거들을 따져보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30명의 표만 가지고는 공작을 배제할 수 없고, 한 군데밖에 없고, 투표함 교체했다는데. 그게 뭔가요? 의심은 가죠. 서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는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그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 감소했지. 의심은 가지만, 문제는 뭐냐. 그 뒤로 이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재선거 실시가 맞죠. 재선거 실시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때도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다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몰아내는 건 잘못됐잖아요. 서울하고 농촌하고 민심이 완전히 다른데, 사실은 그 전 선거를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4.19 의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시 당국에서 사실은 다수 대통령을 소수가 몰아냈으니까 4.19 폭동이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